1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될 텐데요. 진행은 이제 지금 나오신 네 분의 패널께서 가정폭력이 일어났을 때 각 파트별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들으시면서 우리 목회자분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머리에 기억하시든지 기록해 놓으셨다가 우리 끝나기 30분 전에 우리 간담회가 있습니다. 질의 간담회. 그때 질문을 해 주시면 그 질문에 맞는 분들이 대답을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양해의 말씀은 우리가 진행을 하다가 사회자로서 이게 조금 진행하는데 비효율적인 질문이다. 이럴 때 제가 양해를 구하고 끊겠습니다. 시험 들지 마시고 잘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궁금한 질문은 점심시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 뒤에 상담하시는 분들이 상주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식사하다가 또 아니면 식사 중에라도 가서 더 자세하게 여쭤보면 그거에 대해서 또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먼저 우리 리안 간호사님께서 이런 가정폭력이 있을 때 의학적인 우리 알아야 할 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와 같은 박수.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앤이고요. 저는 뭐 앤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애나라고 부르기도 해요. 저는 홀리네임 ER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까 상담사분께서 아주 설명을 아주 잘 해주셨는데, 저희 ER에서 정의하는 가정폭력은 성인 폭력이 있고요, 그리고 아동 폭력이 있고요, 그리고 노인 학대, 이 범주에서 저희는 정의를 하고요. 그 양상 형태를 보면은 아까 다 설명하셨는데 말로서 폭력적인 말을 계속한다든지 욕설을 심하게 한다든지 그런 거고요. 그리고 협박하는 거야. 너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할 거야. 사실 저도 저희 아이를 자랄 때 좀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다 협박이 또 다 가정 폭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아니면 성적인 폭력, 이걸 다 뭉들여서 저희들은 가정 폭력이라고 저희 ER에서는 그렇게 정의하고 있고요. 환자들이 오면 저희들은 ER에서는 트리아지라는 과정이 있어요. ER은 다른 곳하고 달리 먼저 오신 분이 먼저 치료받는 곳이 아닙니다. ER은 더 중하신 분, 많이 아프신 분이 먼저 치료받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한분들 저희 ER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나는 왜 먼저 왔는데 저 사람 왜 먼저 해, 이렇게 컴플레인 하시는, 불평하시는 분이 있는데 ER은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죄송하지만 머리 아파서 왔어요, 만성 두통 왔어요, 아픈 분하고 갑자기 하루택 받은 분하고 저희들이 그 하루택 받은 분을 먼저 치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게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ER에 트리아지에서 저희들이 스크린을 해요. 아주 간단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정폭력을 당했을 때 상처라든지 외상이 없으면 저희 ER에 오지 않거든요. 다른 상담하고 교회를 찾아가는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스크린을 하는데 아주 간단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가정이나 거주지가 당신 생각에 안전하다고 느끼세요? 이렇게 질문을 먼저 해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분들이 당연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만약에 안전 이렇게 안 하다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죠. 제 경우에는 그런 분은 없었던 것 같은데 있으시면 더 좀 디테일한 질문을 하죠. 혹시 가정에 있는 누군가가 당신을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강압에 의해서 했다든지 그런 아주 디테일한 질문을 몇 개 아주 간단하게 합니다. 트리아지는 한 5분 이내에 끝나야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하지 그 외에 특별한 걸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이 잘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오시면
저희 이안에서는 소셜워크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간호사나 닥터들 환자를 치료해야 되니까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바로 알고 레퍼를 해요. 소셜워크 오세요, 케이스 매니저 오세요 해서 환자에게 상담을 하게 꼭 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뉴저지는 주마다 법이 다른데 뉴저지는 그 성인 폭력에 대해서는 맨데토리 리포팅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노인 폭력, 아동 폭력에 대해서는 무조건 그게 폭력이다. 저희들은 그걸 가리는 게 아니거든요. 무조건 리포트해야, 맨데토리 저희 의료인이 리포트해야 됩니다. 법으로 그렇게 정해놨는데 성인 폭력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살 때 일할 때는 성인 폭력도 맨데토리로 리포트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 의료인 입장에서는 이게 가정 폭력이다. 이걸 저지하지 않습니다. 저지하는 건 뭐 로어 시스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치료하지 리포트하는 건 저희들 맨데토리예요. 그러니까 성인 폭력에서 저희들이 가리기는 사실은 본인이 말씀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소셜워크가 저희들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폭력 사건에 있어서는 가정 폭력에서는 그런 분들이 레퍼를 하죠. 상담을 하고 레퍼를 하는데 제가 그 소셜워크한테 물어보니까 Strengthen Our System이라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 시스템은 이 근처에 있는데 하우징, 그러니까 가정 폭력을 당해서 세퍼레이트를 해야 되는데 갈 곳이 없는 아동, 갈 곳이 없는 배우자에게 거처할 곳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도 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혹시 이 전화번호를 알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제가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여기는 픽업 서비스도 합니다. 아니면 가정에서 그곳까지 아니면 ER에서 병원에서 또 그 장소까지 픽업 서비스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다른 교육도 시키는 일도 하는 것 같고요. 아까 가정상담소에서 하는 일을 레퍼다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곳이랍니다. 근데 제가 제 경험에는 한 달 전에 한국 분이셨어요. 그 환자분께서 한국 분이셨는데 여자분이셨는데 45세 정도 되시는 분인데 그분이 굉장히 굉장히 깊은 자상을 입고 피가 많이 흘려서 이미 이제 피는 좀 많이 거친 상황, 왜냐면 응급사가 이미 ER 데려올 때 조치를 하기 때문에 왔는데 저희들이 그분님 말씀이 내가 복도에서 거울 앞에 섰는데 큰 거울이 저기 달려 있었는데 갑자기 그 거울이 나한테 떨어졌어요. 이렇게 해서 다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들도 상식적으로 얘기해 봤을 때 그 상처나 그 스토리가 맞지가 않잖아요. 거울이 그렇게 확 했다는 막 거울 파편이 있을 거고 뭐 머리카락이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얼굴에도 이렇게 조금 파편에 의한 자상이라든지 온몸에 자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칼로 굉장히 깊이 익힌 상처인데 그 여자분께서는 그렇게만 말씀하셨어요. 뉴저지 법에서는 저희들이 이거는 좀 아닌데 생각을 해도 맨데토리로 저희들이 폴리스나 911에 신고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가해자분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리포트 안 한 걸로 결과적으로 리포트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지만 저희들 치료하는 닥터든지 널스들은 이미 알고 있죠. 이건 스토리가 안 맞다. 다른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건 알지만 더 이상 하진 않죠. 근데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환자가 와서 마음이 변해서 이랬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한다면 저희들은 소셜 서비스, 소셜 워커 와서 상담하게 가고 그렇게 또 다른 스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는 제가 근무를 했었는데 할머니가 없어요. 92 years old, 92세 할머니신데 그분이 지난 24시간 동안 3번을 넘어지셔서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혼자 사시는데 정신도 말짱하시고 큐바에서 오셨는데 국민학교 교사 리타이어에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92세신데 근데 니스하고 조카랑 살고 있어요. 근데 조카가 자기를 돌봐야 되는데 안 돌보고 프랑스하고 여기 왔다 갔다 하는데 어제 프랑스에서 왔대요. 근데 또 조카하고 싸움이 일어났나 봐요. 근데 이제 그 경우에 노인 학대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 벌써 응급구조사가 그 상황을 파악하고 바로 911에 신고했어요. 신고 리포트하고 저희 병원에 데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성폭력이라 아동폭력과 노인폭력은 맨데토리로 우리가 그냥 생각 이거 이게 아닌가 궁금하기만 해도 신고해야 되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다행히 그 할머니께서 특별히 뼈가 다치시든지 하지는 없지만 집에 보낼 수가 없으니까 소셜워커가 와서 할머니 사정을 들어보고 저희 입원을 시켰어요. 입원도 이게 아파서 입원하는 게 아니라 소셜 어드미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 거처를 정해야 되니까요. 그거를 아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다고 집에 보내실 수는 없고 ER에 놓고 계실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그 할머니 제 한 달이었는데 어드미션 시켰었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고 캘리포니아에서 제가 살 때는 아동폭력이 있었는데 아기가 온몸에 정말 맞은 몽이 있었고 탈구가 있었고 했는데 부모는 와서 TV를 보고 있는데 TV가 앞에서 떨어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저희들은 상식적으로 또 그게 아이 상처하고 부모가 하는 말하고 말이 안 맞으니까 저희 또 바로 또 폴리스 리포트를 하고 이렇게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폭력에 관해서는 저희 세인 너스가 있어요. SANE인데 Sexual Assault Nurse Examiner에서 세인 너스가 병원에 큰 병원은 스테이트 병원 같이 큰 병원은 상주를 하고 아니면 카운티마다 팀을 이뤄서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ER에 보내야 했는데 세인 너스가 그런 경우에는 와서 그래서 그거는 크리미널 범죄이기 때문에 폴리스도 세인 너스도 어덜트 프로텍트 서비스 다 그냥 한 5명이 각 다른 기관에서 와서 조사를 합니다. 그게 알려지기만 하고 리포트만 하면 너무너무 리소스가 많아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리소스가 많은데 잘 이렇게 리포트를 안 하니까 도움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인 너스가 그 포렌식 에비던스 해서 이렇게 한 2시간 걸리더라고요. 그 방에 들어가면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요. 이야기내도. 그래서 2시간 정도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검사하고 모든 털도 다 이렇게 수합해서 증거를 법정에 가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는 그런 세인들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ER에서도 하는 역할이 상당히 크시네요, 그렇죠? 예, 뭐 지금 계속 얘기를 듣다 보면 뭐 별 케이스가 계속 있을 텐데 지금까지 들은 케이스만 들어도 목회자로서 놀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쉽긴 하지만 우리 두 번째 패널 되시는 분이 이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제 달려가시는 분이 제일 먼저 이제 경찰관이실 텐데 형사님도 사건 연락을 받으면 바로 가십니까? 경찰관이 먼저 가십니까? 경찰관이 먼저 가시죠? 그러면 먼저 유니폼을 입으신 순경들이 먼저 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두 번째 패널은 우리 이원호 경찰관님? 네, 이원호 경찰관님이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형사 되시는 제임스완 형사님이 해주시면 아주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부탁합니다. 예, 먼저 양해를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제가 영어로 보통 이야기를 하다가 한국말로 이렇게 하려니까 이상한 소리가 튀어나와도 좀 지나가라고 하시면 일단 제가 퀘스천에어가 있으니까 하나하나씩 조금 보고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가정폭력은 아까 상담소에서 나오신 분께서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신체적이고 심리적이고 성적이고 경제적인 폭력을 이용해서 권력과 통제를 얻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 경찰관 같은 경우에는 신고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911으로 전화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서로 직접 오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셰리프국에 근무하기 전에 911 센터에서 콜테이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는 걸로. 저희 부모님은 영어가 서투르세요. 아마 한인 교회에 많은 교인분들이 영어가 서투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911 오퍼레이터는
911에 전화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911, where is your emergency? 위치가 가장 중요해요. 영어를 못하시는 분도 위치를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말 그대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이 단어 하나는 외워가실 거예요. domestic violence, 가정폭력입니다. 그죠? 그것만 업데이트를 해주셔도 경찰들은 가면서 준비를 해요. responding 하는 경찰관들 가면서 절대 가정폭력 씬을 경찰들이 가기 기피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굉장히 사람들이 이모셔널하고 무기를 들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두 명이 준비입니다. 경찰들이 씬에 도착을 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눠 놓겠죠. 경찰은 항상 중립적인 입장에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해자와 이야기를 하고 또 피해자와도 이야기를 하고, 리스폰딩한 오피서는 이제 인저리가 없는지, 외상이 없는지, 어디 다친 곳이 없는지, 피가 나는 곳이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앰뷸런스가 필요할 경우에는 앰뷸런스를 불러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해자에 대해서는 따로 조사를 한 결과에 대해서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뉴저지의 법이 이제 2C 차지가 있습니다. 형사법에 접촉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살인, 폭행, 협박, 스토킹, 킬드나핑, 납치, 그리고 robbery, harassment 이런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2C 차지에 접촉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경찰서로 체포를 해서 연계를 해가고요. 그리고 피해자에게는 restraining order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victim statement 폼을 이제 victim statement라는 거는 말 그대로 진술서라는 거거든요. 그냥 블랙 폼이고 이거는 저희가 현장에서 작성을 하는 폼인데 블랙 폼이니까 하나씩 필요하신 분은 제가 카피를 많이 못 만들어서 가지시고, 요즘엔 핸드폰이 좋으니까 사진 좀 찍으셔도 필요하실 것 같아요. 예. 우리 목사님들. 그래서 거기 체크박스에 보시면 중간에 저는 리스트레인 오더가 필요합니다, 안 필요합니다 라고 체크하는 부분이 있어요. 필요하실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당일에 가능한 판사에게 부탁을 해서 리스트레인 오더를 이제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오늘은 리스트레인 오더가 필요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날 마음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언제든지 코트하우스에 오셔서 리스트레인 오더를 신청하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나중에 공통 질문 때 좀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리스트레인 오더가 이슈가 된 다음에는 법원에서 종이 서류를 하나를 갖습니다. 그거는 저는 항상 하루에도 몇 차례씩 리스트레인 오더에 이제 사인을 하는데요. 절대 안전함을 위한 도구이지 그게 방탄조끼라고 말씀을 안 드려요. 어디를 가시든지 피해자는 자기의 서라운딩을 확인하셔야 하고, 이제 저희가 리스트레인 오더에서 파이널 리스트레인 오더로 가게 되면 셰리프국에서는 가해자의 지문하고 사진 그리고 범죄 기록들을 다 컴퓨터에 등록을 해서 어떤 직종은 직업을 잃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직종에 대해서는 아예 어플라이조차를 할 수도 없는 상황도 생깁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경찰서로 인계된 후에 저희 이제 디텍티브들이 인터뷰도 하고 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저희 디텍티브가 이제 설명도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제 출동한 경찰관들이 이미그레이션 스테이터스에 대해서 절대 묻지 않는다는 거. 가해자에 대해서는 접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 형사법이 접촉이 됐을 때요. 근데 피해자에 대해서 출동한 경찰이 여기 어떤 비자로 계세요라고 물어보는 경찰은 한 명도 없어요.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사고를 입으신 형사님이신데 제임스 한 형사님께서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제임산이고요. 지금 현재 해켄색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9년차로 일을 하고 있고요. 5년 반은 이렇게 옆에 있는 이원호 순경처럼 이렇게 제복을 입고 유니폼 입고서는 이렇게 근무를 하다가 이제 기회가 좋게 운이 좋기도 하고 기회가 닿아서 지금 현재 형사로서는 한 3년 반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원호 경찰이 이렇게 한국말 서툴다 참 거짓말 같은데요. 네, 거짓말한 죄로 일단 입사 후에 체포하고 부르고 이런 나왔습니다. 네, 조금 지루하신 것 같아서 좀 묻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경찰들이 출동을 하게 되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명이 일단 갑니다. 상황을 나눠서 한 명은 예를 들어서 남자 쪽, 한 명은 여자 쪽. 어떻게든 간에 일단 둘을 가르게 됩니다. 둘을 가르고 한 명씩 경찰이 한 명이랑 얘기하고 다른 경찰이 또 다른 분하고 얘기를 하고 그 경찰이 가운데서 만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이쪽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항상 경찰들이 얘기하는 거는 한쪽에서 말을 하고 반대쪽에서 말을 하고 그 두 스토리 사이의 중간에 어디쯤은 진실이 항상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진실을 찾아내고 이제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고 그럼 당연히 가해자는 수갑을 차고 체포돼서 가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법적으로 상황을 잘 판단해서 하는 일들이 일단 이렇게 유니폼 입은 출동한 경찰들이 먼저 하는 일입니다. 그러고 나게 돼서 이제 상황이 조금 더 심각하다. 이제 뭐 무기가 관련돼 있다. 아니면은 뭐 진짜 뭐 마약이 있다. 뭐 아니면은 뭐 상황에 따라서 살인도 됐다. 아니면 살인을 할 뻔했다. 이런 좀 심각한 일이 있으면은 이제 저 같은 이제 형사 팀이 있는 곳에서 나가게 되는데요. 요 근래에는 이제 남편과 부부 사이에서 싸웠다가 이제 남편분이 여자분 목을 찌른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칼이 아니고 이제 그 카펜터들이 쓰는 이렇게 조금 카펫 자를 때 쓰는 그런 칼이었어가지고 그냥 직선으로 이렇게 피해를 입은 게 아니라 그 목에 되게 심한 상함이었었어요. 목에 그런 경우 있었어가지고는 이제 살인 혐의까지 이제 형사법적으로 이제 처리가 됐었던 분이 있었는데 그런 것에서 아니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뭐 화가 나서 뺨 한번 때린 것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지금 말씀드린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이그젬플을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뉴저지 형사법으로는 19가지의 형사법이 그 가정폭행이라는 것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살인, 폭행, 뭐 교살, 위협, 납치, 감금, 심지어 투옥, 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뭐 방 안에 가둬두고 못 나가게 하는 것 그런 것까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는 벌써 커버를 해주셨고 한국 분들은 특히 또 이 가정 폭행에 대해서 쉽게 나오시지 못하십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 분들은 그냥 심지어 지나가다가 뭐가 보이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전화기 꺼내서 911 돌리고 신고를 합니다. 지금 여기 어디쯤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경찰들이 그거를 이제 나가게 되고 상황을 또 파악하게 되죠. 하지만 한국 분들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뭐냐면은 자라온 문화가 다르고 살아온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미국 분하고 뭐 남미 분하고 뭐 흑인 분하고 한국 분들 다 사는 경험이 다르고 살아온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그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도 나온 것처럼 뭐 내가 진짜 맞을 짓을 했나 뭐 아니면은 때리는 남편이 없는 것보다 낫다. 뭐냐면은 그 남편분이 주로 가장이시고 집에 수입해오시는 이제 파이낸셜로 이제 다 모든 것들을 이제 그 남편분들이 해결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뭐 한 번 전 경험에도 한 번 맞았는데 이번에 뭐 그러고 그냥 넘어가실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또 교회 리더시고 목회자시기 때문에 카운슬링도 많이 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청년부 커플이 결혼을 하게 된다고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제 부부 카운셀링도 해주시고 하지만 지금 여기 가정상담소에 계신 이런 면에서 특별히 또 트레이닝을 하시고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있으시니까 먼저 이쪽으로 목사님이 같이 데리고 가주시되 이쪽에 계신 상담소 여러분들을 찾아주시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서는. 물론 목사님께서 이제 뭐 형제분이나 자매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도 있으시겠지만 이렇게 다른 스페셜티 분야로 인도해 주시는 것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 폭행이 있었을 경우 그렇게 금지 명령, 한국말로 얘기하면 그렇고 restraining order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노모 비즈니스 아워에는 여기 이제 상담소에서도 전화를 그냥 받으시듯이 노모 비즈니스 아워에는 경찰이 같이 그 피해자를 데리고 이제 그 뉴저지 버겐 카운티 스피리어 코트 지금 제 축에 있는 경관님이 일하시는 곳으로 데려가면은 이제 그 패밀리 디비전 코트 안에서 그 금지 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 상황이 어떻게 돼서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그게 이제 지금 신청 폼을 같이 나눠드릴게요.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임시 금지 명령령이 먼저 떨어지고 그게 나중에 final restraining order 계속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뉴저지 안에서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타주에서 혹시 아까 이렇게 간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캘리포니아에서 사시다가 뉴저지로 오시게 되고 캘리포니아에서도 금지 명령령이 있었으면은 그게 뉴저지 법적으로도 뉴저지 안에서도 그 이제 계속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뉴저지에서 발급한 게 아니더라도 그렇게 뉴저지 안에서도 타주 것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제 그렇게 있고요. 또 혹시 여기 써 있는 거는 이민자로서 특별히 알아두면 좋은 방법들. 말씀하신 대로 이민법에 관련된 거는 저희가 물어보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에서는 저희가 가해자였을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물어볼 수도 있는데 법적으로 저희가 그거는 못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분들이 이민 오셨다가 뭐 불체로 남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영주권, 시민권 다 받으실 수도 있지만 그런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쉽게 말씀드려도 됩니다. 그런 건 저희가 물어보지 않고 이민국에 저희가 신고하지도 않고 이런 피해자가 있는데 이분 지금 미국에 불체로 있었지 한 10년 됐다. 이런 걸 절대 저희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을 때 어린 자녀가 충격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방법 그건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자녀분들 키워보셨겠지만 어린아이들은 스펀지 같은 존재라고 얘기하죠. 스펀지로 한번 뭐 이렇게 쓱 닦으면 다 묻어서 같이 흡수하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스페셜리스트들이 아이들에게 스케치북을 하나 나눠주고 어젯밤에 엄마 아빠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그려볼래? 그러면은 영화에서 한번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엄마 그림, 아빠 그림, 그리고 막 빨간 크레용으로 막 이렇게 피 그려져 있고 그렇게도 얘기할 정도로 아이들은 모든 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피해를 입으신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는 아이들이 있으시다면 그 아이들을 같이 데리고 일단 화장실이라든지 아니면은 빨리 집 밖을 뛰쳐나가신다든지 일단 그 상황을 피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옆집에 문을 두들기고 그렇게 해서 전화를 드려서 부인을 신고를 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은 힘든데 경찰이 연락을 받고 사건 현장에 나가고 아이들이 있고 피해자가 있고 다친 사람이 있고 그럼 물론 앰뷸런스도 부르고 병원으로도 데리고 와서 이렇게 간호사님하고 의사 선생님들이 다 치료도 해주시지만 다른 에이전시들도 이제 인바우가 됩니다. 이제 DCPP라고 Division of Child Protection and Permanency 그 이제 아이들 보호법을 더 이제 잘 아시고 아이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시는 소셜 워커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모여서 한 케이스를 일하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 보호법, 이제 피해자 보호법, 그리고 우선 그분들이 뭐 필요하신 임시 거주하실 수 있는 곳, 아니면은 뭐 변호사가 필요하면 그런 것도 릴레이 해줄 수 있고, 뭐 일이 필요하다면 직장 관계에서도 그런 것도 이렇게 연결해 주실 수 있고 여러 가지 리소스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먼저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제일 먼저 중요합니다. 신고하신 다음에 이제 형사분들이 또 다시 더 깊숙이 조사를 하시네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우리 패널 되시는 강진아 변호사님께서 그 위에 후속 우리 법률적인 지원을 피해자를 위해서 어떻게 해줄 수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진아 변호사라고 합니다. 제가 이 케이스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했는데 앞에 패널분들이 다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랩업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뉴저지 가정상담소에서 10년 넘게 봉사를 했는데 저희가 항상 아쉬웠던 게 무지개 그 집이 가장 부러웠거든요. 근데 드디어 뉴저지에도 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접근 금지 명령은 보통 본인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본인의 가족, 그러니까 자녀, 부모님까지도 받을 수가 있고요. 본인 집뿐만 아니라 본인의 학교, 학생의 경우, 그리고 자녀들의 학교, 그다음에 직장, 모든 거에다 접근 금지 명령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접근 금지 명령은 스토킹, 협박 금지 및 피해자가 아이들에 대해서 그 함부로 방문하지 못하도록 하고 템퍼러리, 임시적인 방문권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접근 금지 명령에 신청하실 때 가해자가 그 폭행을 했을 때 나온 병원비나 아니면 양육비, 아니면 배우자 서포트 비용까지 같이 청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 접근 금지 명령은 아까 형사님하고 경찰분이 말씀하셨듯이 경찰서에 가셔서 신고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그 뮤니시팔 코트, 버겐 카운티 같은 경우는 메인 해켄색에 있는 스프리어 코트 가셔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을 때는 이게 처음에 파이널로 나오는 게 아니라 임시로 나오기 때문에 열흘에서 2주 사이에 파이널 리스닝 오더 그 법정 히어링이 열리게 됩니다. 이때 가셔서 주로 빅팀이 그 위트니스, 그러니까 증인이 있다면 증인들과 함께 가셔서 이 접근금지 명령이 영구적으로 발행될 수 있도록 판사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론 폴리스 리포트가 필요하겠죠. 폴리스 리포트 거기에는 그 폴리스가 she said, he said 이렇게 된 거 중간에는 무조건 합의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듯이 그 의견을 보고요. 911에 신고를 했다는 그 기록을 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의사소견서인데요. 의사소견서가 이러한 그 상처가 있었고 이 상처는 어떻게 의심된다까지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 보통 분들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가족이나 친구한테 사진을 찍기를 바라는데 이 상처들에 대한 사진을 찍는데 이거는 판사가 받아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작극을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경찰분한테 부탁을 하시거나 의사분한테 부탁을 하셔서 그분들이 제출하는 사진을 꼭 내시기 바랍니다. 제 케이스 중에서도 피를 흘리고 해서 병원에 갔는데 나중에 변호사님 이거 제가 그랬어요 라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판사도 그런 거를 알고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사진 같은 증거 자료는 제3자 특히 경찰분이나 의사분들이 찍어서 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기록 같은 거를 이제 물어보는데요. 지금 말고 옛날에 폭행 기록이 있었다거나 또 다른 가정폭력이 있었다면 이거를 잘 기록해서 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때는 경찰 기록이 있으면 더 좋는데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도 뭐 작년 12월에 크리스마스 파티가 끝난 후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꼭 진술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증인이 같이 춥다는 경우가 있는데 이 히어링에는 증인은 처음에 밖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해자분이 진술하시고 피해자분이 진술하시는데 여기에 어떤 그 매니플레이, 그러니까 세뇌 같은 걸 당할까봐 일부러 격리를 시키고 나중에 따로 진술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접근금지 명령이 이때 파이널로 나오게 되면 이분은, 그러니까 가해자분은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직업상 이제 뭐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나 그다음에 뭐 무기를 가져야 되는 일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총을 휴대할 수가 없고요, 구입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따르고 지금 현재는 이민법까지 문제가 돼서 나중에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할 때 이 기록이 항상 따라다니면서 요즘에는
영주권, 시민권 거부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접근금지 명령을 이제 파이널로 받으신다면요, 그거를 경찰서에 그 리스팅 오더를 꼭 제시해주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캘리포니아에서 받은 것도 자기가 사는 카운티의 경찰서나 아니면 직장의 카운티에다가 파일을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러면 파이널 오더가 나왔을 경우에 내가 남편이랑 화해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많으신데요. 이때는 그냥 사시면 안 돼요. 두 분 다 법정 모독이 되기 때문에 이제 경찰서에 만약에 누가 신고를 했을 때 리스팅 오더가 두 분이 걸려있는데 같이 사신다. 이거는 두 분 다 범죄를 저지른 거기 때문에 법원에다가 디스미스를 요청하셔야 돼요. 이때 판사가 여러 가지 사정을 듣고 두 분 다 각자 따로 불러서 이제 판사가 아닌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게 진짜 발렌터리한 건지 어떤 협박이나 어떤 약물 중독의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옛날에는 이 절차가 간단했어요. 비교적 빅팀이 가서 나 이거 그냥 임시적금 명령이나 그 파이널을 그냥 처리하고 싶습니다. 그럼 그냥 판사가 오케이를 하고 사인을 해줬는데 이 케이스가 어려워진 게 판사가 사인하자마자 집에 돌아가서 와이프를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판사도 이게 진짜 자의적인 결정인지 아니면 협박이나 어떤 다른 게 있지 않았을까,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명령을 철회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접근금지 명령을 본인이 할 때 그냥 욕했어요 라고 하는 거가 좀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나오는데, 욕도 보통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너 죽일 거야 라는 소리 되게 쉽게 하는데 이 죽일 거야 라는 단어를 영어로 바꾸면 되게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죽일 거야 라는 것도 쉽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특히나 내가 지금 너를 쫓아가서 칼로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구체적인 게 나오면은 이거는 정말 확실한 정황 증거나 그 에비던스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녹음을 해두시거나 증인이 있으시거나 그랬을 때 많은 도움이 되고, 또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민법은 잘 하지 않지만 이 가정폭력에 연관된 이민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들으셨을 텐데 바와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배우자가 신분이 없을 경우 혹은 영주권, 임시 영주권을 받았을 경우에 폭력을 당했고 폭행을 당했고 빅팀이 되었을 경우에 혼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이민권 서류입니다. I-130이라고 해서 그걸 먼저 신청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여기서 빅팀이 되고 혼자서 영주권을 신청합니다라고 하고 그 이후에 그게 어프로가 되면, 승인이 나면 혼자서 I-485라고 이민권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꼭 그 배우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시민권의 자녀도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제 케이스 중에 하나가 그 아이를 한국에서 입양하려 왔는데 이 아이들을 학대 정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 쉘터에 그 한 달간 살다가 나와서 이 바와를 신청했고 승인이 나와서 혼자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주권이나 시민권 가지고 협박을 하는 이런 배우자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도 잘 녹음을 해두시고 그다음에 가정폭력 기록 같은 것도 잘 주셔서 혼자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네 분이 설명을 너무 정확히 해주셔서